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총선이 끝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는데요. 기초의회는 다음 달 선출될 의장단 선거 전에 본격적인 막이 올랐습니다. 민주당은 벌써 광역 기초의회 의장단 선출에 대한 지침을 내렸어요. 지침을 보니까 의장과 부의장 선출은 지역위원장 참관 하에 선출 방법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이 당론에 따라 당 소속 지방 의원들이 민주적으로 선출하라고 했고요. 또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임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을 앞두고 지역 국회의원의 상황 정치가 늘 지적이 되어 왔죠. 민주당의 이런 지침도 논란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 같습니다. 지역위원장이 참관해서 선출 방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논란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당론과 민주적 선출이 어떻게 성립할 것인가 또 의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공천권을 가지고 충성심 높은 의원을 의장 자리에 앉힌다는 비판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하는 시점인데 그런 의미에서 광양시 의회가 소수당인 진보당 소속 의원을 부의장으로 선출한 건 의회의 민주적 독립적 역할에 참 큰 의미가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이번 주 주제기 그리고 여수에서 열리는 2024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 소식까지 알아봅니다. 민원 해결사 이번 주 이 노래 이어집니다. 네, 5월 23일 목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 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입니다. 의대 설립 관련 소식인데 공모를 통해서 의대 설립 지역을 선정하겠다는 전남도 또 전남도를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순천 지역사회 대립 갈등이 최근 전남도가 공개한 2021년에 진행된 의대 설립 용역 보고서를 두고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네, 진행자님 말씀대로 전남 의대 설립을 공모 방식으로 진행하겠다는 전남도와 전남 동부권, 특히 이 순천대학과 순천시의 반발이 극한 대립의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전남도의 공모 방식 의대 설립에 대한 순천시와 순천대학의 반발은 전남 동부권 지자체와 시군의회, 특히 최근에는 지역 주민사회단체의 반발로 확대되면서 이 전남 동서부 지역 갈등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순천대학과 지역 정치권의 요구로 최근 전남도가 공개한 2021년도에 진행된 이 전남 의대 설립 용역 보고서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한 후에 입장을 내겠다고 했는데 어제 노관규 순천시장이 공식 입장을 통해 전남도의 공모 방식 의대 설립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노 시장은 어제 오전에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의료 전문가들과 논의한 결과 용역 보고서 58개 지표 중 이 43개 지표가 서부권에 유리하도록 설계되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증 응급 환자 사망자 수 감소율이나 응급 환자 유출률, 통행거리 편익 분석과 같은 주요 지표가 서부권에 유리하도록 의도적으로 왜곡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용역 보고서의 왜곡과 관련해 순천시는 독자적으로 전남 동부권 지역민의 생명권 보장과 최상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 거점 대학인 국립순천대학교에 200여 명의 의대 정원이 배정될 수 있도록 대통령실과 교육부,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순천시는 서로를 향한 불신과 갈등을 부추기는 전남도의 일방적 공모 강행에 대해 철회를 요구하고 별도로 객관성과 신뢰도를 갖춘 전문조사기관에 동부권 전체를 대상으로 전남권 의과대학 신설 문제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발표할 것이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지난 21일 순천대학교도 전남도의 용역 보고서에 대한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순천대도 해당 용역이 특정 지역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자료가 부풀려진 거라고 비슷하게 주장을 했어요. 네, 지난 21일 순천대학교 의대 추진단이 전남도가 2021년에 진행한 의대 용역 분석 결과가 서부권에 유리한 지표는 최대한 부풀리고 동부권에 유리한 지표는 의도적으로 축소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서부권의 편익이 큰 것으로 왜곡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순천대학교는 편익 측정 항목이나 중증 환자 사망자 수, 병원과 지역과의 거리 계산 등 여러 항목에서 자료가 왜곡돼 수치가 계산됐고
결과적으로 서부권이 유리하게 보고서가 작성됐다는 것입니다. 순천대학교는 용역 보고서 내용에 교통비와 이동시간 절감 편익, 또 중증 응급 환자 사망자 감소 편익을 KDI 권고안에 따라 수정해보면 당초 보고서상 병원 신설로 인한 총 편익이 동부 서부 간 차이가 마이너스 94.1억에서 117.8억 원으로 역전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순천대학교는 전남도가 서부권에 유리한 방법으로 계산한 방식을 따른다 하더라도 계산 과정을 왜곡하지 않는다면 동부권의 편익이 큰 것으로 나온다고 보고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전남도 용역보고서 분석 결과에 대해 전남도의 용역보고서의 진위 여부를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전남도의 의대 설립 공모 방식 추진에 대해서 최근에 전남도 의회에서도 지역구 도의원과 김영록 지사 도정 질문 과정에서 설전이 벌어졌다고요? 네, 지난 21일에 진행된 전남도의회 도정 질의 과정에서 순천 출신 도의원과 김영록 지사의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순천 출신 정영균 도의원은 의과대 문제 관련해 김영록 지사의 공모 강행에 반발해 김영록 지사를 지칭해 불법 완장, 규탄 등의 원색적인 표현을 쓰며 비난했습니다. 정영균 도의원은 각 대학이 자유의지를 갖고 자기 역량에 따라 치열하게 경쟁해서 책임도 각 대학에서 지게 하면 지역의 분열과 갈등은 없을 텐데 전라남도가 법적 권한도 없으면서 불법적으로 완장을 차고 있다며 김영록 지사를 비난했습니다. 정영균 의원은 전남도가 공모를 철회하고 교육부로 공모 권한을 넘기지 않으면 김영록 도지사 규탄에 나서겠다며 사실상 김 지사에 대한 정치적 탄핵성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 도정질의 답변을 통해 대통령의 말씀과 국무총리 담화문 그리고 복지부 차관의 언급을 거론하며 국립의대를 설립할 대학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가 적법하고 타당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공모 방식에 대한 전남 동부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전남지사에 대한 규탄 발언까지 나온 상황인데요. 전남도의 공모 강행과 동부권의 공모 불참 입장이 끝까지 변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정치적인 파국 상황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전남 동서부 양 지역민들을 생각해서라도 지역 정치권이 참 무슨 수를 써도 파국은 막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여수로 가겠습니다. 어제와 그제 광양시 의회와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 소속 지자체장의 부실한 해외 연수 보고서 논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수시 의회의 해외 연수 진행과 결과 보고서가 모범 사례로 부각되고 있어요? 네, 최근 남해안 남중권 협의회와 광양시 의회의 부실 해외 연수 보고서가 논란이 됐는데요. 여수시 의회 환경복지위원회가 지난해 진행한 해외 연수가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수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등 16명의 연수단은 5월 16일부터 24일까지 7박 9일의 일정으로 독일과 네덜란드 해외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전체 예산은 4,900만 원에 국외 여비 규정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1인당 80만 원씩을 자부담했다고 합니다. 연수단은 연수가 끝나고 총 46쪽 분량으로 작성된 결과보고서를 제출했는데요. 출장 내용과 결과, 제안사항 등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고 특히 도시재생이나 친환경 도시, 공원 조성, 도서관 운영 등 연수 목적에 맞게 참가자들이 역할을 분담하고 연수의 성과를 반영하기 위해 총 11가지의 실질적인 정책 제안을 보고서에 담았다고 합니다. 예,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 소속 지자체장들이 지난해 해외 연수 후에 작성했다는 것은 겨우 5장짜리였고 그중에서도 배경 설명 빼면은 한 쪽짜리라고 했는데 확실하게 좀 비교가 되기는 됩니다. 단순 비교해도 누가 제대로 다녀온 건지 이런 판단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여수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의 해외 연수는 잘 정리된 연수 보고서 말고도 연수를 추진하는 과정도 모범 사례가 되고 있는데요. 여수시의회는 해외 연수를 진행하기 2달 전부터 자체 간담회를 갖고 출장 계획을 심사하고 이 출장자들에 대한 사전 교육 등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외 연수를 다녀온 후에는 결과 보고에는 물론 현장 활동을 통한 우수 사례를 공유했고 5분 발언을 통한 3차례에 걸친 시정 제안, 또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수의 시정 건의사항을 지적하는 등 출장 결과 반영을 위한 활동이 올 2월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연수를 진행한 여수시 의회 복지위원회는 출장 전부터 자문을 해준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통해 연수에 내실을 기했고
또 돌아온 후에는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5분 발언이나 제안서 작성 등 실질적인 연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는 입장입니다. 여수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들이 부족한 연수 비용을 80만 원씩 자부담했다고 하는데요. 다음에 해외 연수를 가실 때는 연수 예산을 넉넉하게 배정해서 다녀와도 시민들이 절대 뭐라고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젊고 당찬 시사 생활밀착 뉴스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네, 이번 주 취재기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여수 MBC 유민호 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볼 텐데 먼저 순천시에서요 어제 전남의대 용역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내용부터 좀 살펴볼 텐데 여전히 전남도 순천시 순천대는 평행선이에요. 네, 간극을 이제 전혀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순천시청에서 이 노관규 시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문을 읽었는데 이 순천시는 결국에는 법적 권한 없는 전라남도 의대 공모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독자적으로 이미 정부, 그러니까 교육부와 복지부, 대통령실에 이 순천대 의대 정원 200명을 배정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전라남도도 이미 200명 배정을 요청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네. 완전히 틀어진 모습인데요. 이 전라남도가 최근 2021년 진행한 의대 신설 관련 용역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었죠. 그랬어요. 이 순천시가 대화에 참여하겠다는 전제 조건 중 하나였는데 이 순천시가 용역 그 결과 발표 이후 의료 전문가들과 자체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 그대로 서부권에 유리한 용역이었다고 결론을 냈는데 총 58개 지표 가운데 43개 지표가 서부권에 유리하게 설계됐다고 이게 주장을 했습니다. 저도 그 설계라는 단어에 좀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네. 해봤는데 설계라는 것이 의도했다라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그런 기준들을 이제 좀 서부권에 유리하게 적용했다 그러는 건데 뭐 예. 중증 응급 환자 사망자 수 감소율 뭐 유출률 등 여러 지표가 왜곡됐다는 겁니다. 또 이제 의대 설립을 할 때는 이 KDI 기준이 별도로 존재하지만 이를 활용하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방식으로 편익들을 계산했습니다. 결국에는 서부권에 유리한 거는 부풀리고 동부권이 유리한 건 축소하거나 무시했다는 건데요. 이처럼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서 이 과거 용역이 이러니까 이 새로 공모 절차를 밟아도 신뢰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면 그게 불과 3년 전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크게 달라졌을까라는 거잖아요. 예, 전라남도는 이제 곧장 이제 보도 자료 이제 반박 자료를 냈는데요. 이제 편향적 해석을 중단하라고 이제 반박을 했습니다. 예. 이 절대 이제 특정 지역을 염두한 것이 아니고 이제 뭐 그런 자료들도 이제 복지부나 국립중앙의료원 공식 통계를 인용해서 설계를 한 것이다 그렇게 밝혔고요. 예. 이제 그거랑 상관없이 이제 곧 이제 용역 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공모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참 이게 뭐 한치도 진짜 양쪽에서 물러서지 않고 뭐 이참에 진짜 거의 뭐 내가 끝을 다 하겠다라는 취지로 좀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사활을 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뭐 배수진을 쳤다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닐 정도로 순천은 주변에 있는 시군과 점점 좀 연합해서 대응해 나가는 모양새입니다. 네, 일단 7개 시군 군의회 의장들이 이제 순천대학교 앞에서 이제 국립의대가 순천대에 유치돼야 된다는 그런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더 진행이 될지 나오는 내용들 봐서 또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자 다음 이야기 전남 지역에 문 닫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 취재하고 계십니다. 네, 이거는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올해 전남에서만 5개 학교가 이제 폐교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만요? 3월부터 이제 문을 닫은 거죠. 예. 제가 이제 순천과 강진 두 곳을 좀 다녀와봤는데 일단 승주초에 죽학분교라고 있습니다. 이게 40년 만에 폐교됐는데 일단 주민들은 당연히 아쉽죠. 이제 학생들이 그렇죠. 이제 복작복작 하다가 이제 사라지니까 허전하다 이런 반응이 나왔고 원래는 이 학교가 이제 그 상사댐이 만들어지면서 수몰된 학교가 이제 그 새로운 자리로 옮겨온 건데 이 주민이자 한 졸업생이신 이제 아저씨분을 좀 만났는데 예. 나는 학교를 2번 잃어버린다. 정말 눈물이 날 지경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이제 강진 북초 같은 경우에는 한때 1000명이 다니던 굉장히 큰 학교였다고 합니다. 이제 2000년대가 들어서면서 학생 수가 급격하게 줄면서 이제 10년 전부터 폐교 위기에 몰렸는데 이 폐교 소식이 전해지니까 이 동문들이 사비까지 털어서 야구부를 유치하고 이제 뭐 좋은 성적도 내고 프로 선수까지 배출하는 그런 성과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이제 학생 수가 결국에는 절대적으로 줄어들게 되고 아무래도 이제 그
야구 유학을 온 거죠. 이제 타 지역 학부모들이 이제 오다 보니까 이제 뭐 음. 지역에 좀 잘 녹아들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좀 그 갈등이 좀 겹치면서 해체가 됐고 결국 이제 폐교들이 결정됐습니다. 이 동문들이 학생에게 전액 장학금 지급 등을 약속했지만 결국 폐교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올해도 46개 학교가 신입생을 한 명도 받지 못했는데 이 초등학교가 이러니까 갈수록 폐교 현상은 심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그 고향에 있는 학교에 가끔씩 이제 뭐 고향을 그렇죠. 고향에 살고 계신 분들이 아니면 뭐 지나가다가 그래 저거 내가 다니는 학교 잘 있나 뭐 하면서 괜히 또 이렇게 다니는 친구들 보면서 후배들 잘 있니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는데 그런 곳이 없어진다는 거는 뭔가 마음의 고향이 없어진 느낌도 좀 들 그렇죠. 것 이제 뭐 같아요. 뿌리가 이제 좀 흔들린다. 뭐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그렇게 십시일반해도 이 영속성이 또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뭐 막을 수는 없었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참 안타깝습니다. 네. 아무튼 도교육청 이야기를 좀 해보면 이 위기를 좀 타개하고 뭐 어쨌든 교육 환경의 미래를 좀 준비하자라는 취지로 지금 대규모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는데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라는 이름이에요. 그렇죠. 이제 학생 수가 감소하고 이제 학교 소멸이 결국 지역 소멸로 이어지는 이제 악순환인 거잖아요. 예. 이제 교육청이 이제 오는 29일부터 이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여수 세계 박람회장에서 열리고 이 닷새 동안 뭐 22개 국가 그리고 20만 명이 넘게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소멸 위기 극복을 이제 교육으로 좀 이렇게 극복하려기 위해서 예. 이 뭐 석학들이라던가 학생 교육인들이 머리를 맞대는 시간이 있는데요. 이 특히 개막 첫날에 이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죠. 이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가 기조 강연을 엽니다. 뭐 예. 이제 그 책에서 주장했던 대로 이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격차를 줄여가자는 공생의 교육으로 주제를 강연하는데 이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또 강연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뭐 행사 같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뭐 이 교육 박람회에서는 이 인공지능과 로봇, IT 기기를 활용한 이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는 미래 교실도 이제 만나볼 수 있고 뭐 영국, 모로코, 독일, 베트남까지 다양한 국가들이 부스를 설치해 자신들의 그런 교육 방식이나 장점들을 알릴 것으로 보입니다. 예. 미래 교육을 뭐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건지 뭐 지금 잡히는 게 좀 있습니까? 저도 일단 궁금한데 결국에는 이제 그 전남에 있는 작은 학교들에서 또 여러 가지 좀 뭐 미래 교육, 뭐 IT 기기를 이용하거나 또 맞춤형 학습도 잘 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좀 한데 모아서 또 좀 하나의 그런 뭐 모델을 교육 모델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거를 이제 교육 현장에 좀 적용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그럼으로써 이제 좀 지역이 좀 더 활성화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는 게 이번 목표인데 이 전국에서 이제 교육을 주제로 처음 열리는 대규모 행사입니다. 이제 처음 봐요 이런 거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성과를 남길지 또 이 답을 찾아갈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뭐 지역의 뭐 단점이자 장점이라고 한다면 아무튼 학생 수가 좀 적으니까 적은 학생 수를 한 선생님이 이제 되도록 적게 맡을 수 있으니까 뭐 교육의 질이 올라간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또 어떻게 미래 교육에 접목시켜서 아이디어들을 내놓을지 관련된 이야기가 좀 주목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또 추진 단장과 인터뷰를 통해서 관련된 이야기는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수 MBC 유민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시간만 투자하세요. 지역 이야기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지역 시사는 역시 여수 MBC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예,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합니다. 100년 후를 내다보고 계획을 세워야 하는 분야가 바로 교육인데 세계의 미래 교육을 들여다보고 방향을 설정하는 빅 이벤트가 여수에서 열립니다. 바로 2024 글로컬 미래 교육 박람회가 열리는 건데요. 27살의 최연소 하버드대 교수 임용이란 놀라운 이력을 가진 마이클 샌델 교수부터 저명한 세계 석학들이 참여할 예정이라서 많은 분들의 관심이 벌써부터 쏠리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 더 자세하게 살펴보죠.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 박선미 추진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단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행사가 코앞이라서 아주 정신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엄청 바쁩니다. 예,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 처음으로 열리는 행사라서 좀 낯선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소개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는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이곳 여수 세계 박람회장에서 5일 동안 열립니다.
전남교육청이 주관이 돼서 경북교육청, 전남도청, 교육부가 공동 주최하고요. 요수시에서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개 국가의 교육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국제적인 박람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미래 사회의 교육을 생각을 하면서 지역 중심의 교육 생태계 구축이 굉장히 중요하며 이러한 지역 중심의 글로컬 교육이 지역 사회의 다양한 어떤 위기에 해법을 제시할 수 있고 나아가 교육 대전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글로컬 교육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 전남이 더 이상 교육 변방이 아니라 이런 박람회를 통해서 교육 대전환의 시작을 알리는 미래 교육의 중심임을 보여줄 수 있는 무대가 될 것이고 이것 요수가 교육 그런 허브가 되는 그런 중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뭐 소개 말씀을 드리니까 굉장히 좀 마음이 웅장해지기도 하는데 뭐 해법의 지역 사회와 뭐 학생 학부모들의 기대도 아주 많으실 것 같고요. 네. 그 다른 나라에서도 한 20여 개국이 참가하신다고 말씀 주셨는데 뭐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참여국은 이제 아시아권, 유럽권, 아프리카, 중동 등 다양한 지역에 22개 국가에서 참여를 하시거든요. 예. 네. 이 각 나라는 전시, 컨퍼런스, 문화 공연, 글로컬 교육 공동선언 등 5일간 펼쳐지는 박람회의 각종 프로그램에 함께 다 참여를 하게 됩니다. 대표단은 130여 명 정도인데 여기에 학생들이라든지 하는 학생이라든지 자원봉사자 각국의 그런 분들은 여기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또 이 국내 학생들이 세계 문화를 매개로 보류하는 프로그램들이 또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럼 22개 참여국의 전통 문화 놀이를 함께 즐기면서 다른 학생들하고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글로컬 문화 교류 스트릿도 조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자국의 교육도 소개해주고 뭐 또 배워갈 건 배워가고 문화 교류도 하고 이제 이런 취지로 마련이 된 거겠어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참가국들이 구상하고 있는 미래 교육의 모습도 아주 기대가 되는데 어떤 것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네, 국제교육관에서 뭐 22개 국가를 전부 다 여기서 소개해드릴 수는 없고요. 예. 뭐 네팔이나 노르웨이나 독일, 베트남, 이탈리아 이런 나라에서 미래교육 관련 정책 그리고 미래교육과 관련한 수업 모델, 우수 교육과정 등이 공유가 됩니다. 이제 저희들이 그 공생후 교육, 지속가능한 미래라는 대주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 국제교육관의 참여 주제는 크게 교육 자치, 세계 시민교육, 디지털 교육 등 이러한 그 교육 주제를 저희들이 설정을 했어요. 거기에 맞추어서 일부 국가에서는 소규모 실제 수업도 진행이 되고 또 시험도 한번 치러보는 등 교육과정과 연계한 체험 콘텐츠들도 선을 보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벌써부터 뭐 세계적인 석학, 뭐 강연자들의 유명세가 또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어떤 주제로 강연을 하십니까? 저희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는 사회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미래교육 컨퍼런스가 이루어지는데 예. 미래교육 컨퍼런스는 우리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 5가지 섹션 중 가장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공생후 교육 지속가능한 미래교육 방향성에 대해서 5분의 석학을 모셨는데요. 5월 29일에는 마이클 샌델 하버드 교수님이 한국 사회가 당면한 지역 소멸 위기 극복과 미래교육의 방향성에 대해서 그리고 5월 30일엔 세계적인 로봇 학자인 데니스 홍 캘리포니아대 교수님이 다른 관점, 새로운 연결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십니다. 또 셋째 날에는 폴 킴 스탠퍼드대 교수님께서 미래 교육의 필수 요소인 탐구, 공감, 인공지능을 주제로 강연을 하시는데요. 폴 킴 교수님은 그 미래 인터넷 개발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그리고 모바일 러닝 솔루션을 개발한 분으로 아주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6월 1일에는 그 토마스 프레이 다빈치 연구소장님이 혼란과 기회 속 교육의 미래로 강의를 하시는데 토마스 프레이 그 소장님은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식인 중에 한 분이고요. 예. 또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굉장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교사 교육 및 전문성 개발의 혁신을 주제로 한운생 전 싱가포르 국립교육원 총장님이 강의를 해주십니다. 싱가포르 국립교육원은 최근에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큰 주목을 받고 있냐면은 싱가포르가 세계 최고 수준의 교사 양성 기관으로서 그 국립교육원이 발돋움을 하는데
이 탄은생 전 총장님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셨어요. 어. 그래서 이분이 싱가포르의 교사 양성 시스템을 소개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교사 교육과 양성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주실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한 분들 다 모이는 자리가 될 것 같은데 네. 저도 좀 가고 싶은데 그냥 뭐 신청 같은 거 없이 그냥 가서 들으면 되는 겁니까? 다른 그 5분의 기조 강연은 저희들이 사전 등록을 받아서 신청이 마감이 됐어요. 마감이 됐어요? 그렇군요. 그 샌델 교수님 강의 같은 경우는 예. 저희들이 오픈한 지 7분 만에 마감됐거든요. 7분 만에요. 네네. 그렇군요. 예. 네. 아무튼 나오는 이야기들을 좀 잘 모아서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여수 세계박람회장이 이제 미래교육박람회장으로 변신을 하고 말씀 주신 것처럼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5일간 박람회가 펼쳐집니다. 기타 다른 행사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이제 사회자님께서는 뭐 박람회장을 너무 잘 아실 건데 여수 세계 박람회장 전체 부지가 174만 제곱미터거든요. 이 중에 저희들이 50%를 활용을 합니다. 와, 진짜 넓게 활용하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5일간 총 그 361개의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데 일일 평균 약 72개의 프로그램이 열립니다. 예. 네. 지금 박람회장에서 한국관이라고 하고 있는 한국관과 엑스포 컨벤션 센터, 국제관, 비고 해상무대, 엑스포 광장 등이 다 메인 장소고요. 한국관과 엑스포 컨벤션 센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컨퍼런스, 뭐 기조 강연이라든지 각종 세미나들이 다 진행이 되고 국제관에서는 각종 전시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미래교실이나 에듀테크, 전 세계 교육 정책 등이 이 국제관 각종 전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리지 갤러리를 또 알고 계시죠? 이 이리지 갤러리 거리와 광장에서는 우리 전남과 경북 또 다른 지역에 있는 또 전 세계 청소년들의 버스킹 퍼포먼스 무대가 매일매일 펼쳐지고요. 그리고 엑스포 광장에 있는 데서는 개막식 당일에 K-팝 콘서트, 그리고 정문 광장에서는 우리 경북 전남의 연합 오케스트라 또 합창 여러 행사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남의 선생님, 학부모님,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한 우리 과학축전, 독서, 문화 한마당, 진로교육 박람회 등 각종 페스티벌도 박람회장 곳곳에서 펼쳐집니다. 예, 아주 알찬 내용들 많이 준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워낙에 많아서요, 단장님. 네. 이거는 꼭 다른 거는 못해도 좀 참석해 보시라는 행사는 어떤 거 좀 추천해 주시겠어요? 이제 학생과 학부모, 교사, 일반인들에 따라서 이제 관람 포인트가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겠어요. 네네. 그렇지만 저희들은 아무래도 교육자고 이게 교육 박람회이기 때문에 꼭 추천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저희가 모든 프로그램을 정말 정성스럽게 마련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 박람회가 다른 박람회하고 이건 정말 다르다 하는 것은 미래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글로컬 미래 수업이거든요. 네. 물론 수업 참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 등록을 받아서 전부 마감이 됐어요. 예. 그래서 사전 등록을 받은 분들이 입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현장 참여는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학습권, 선생님의 수업권을 보장을 해드려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볼 수가 있느냐 하면은 저희들이 대형 모니터를 밖에 설치를 했어요. 대형 모니터에서 실시간 수업을 보실 수 있고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생중계 될 예정입니다. 또 이제 수업이 없는 시간은 저희가 관람 시간으로 미래교실을 오픈을 했어요. 예. 그러면 수업이 없는 시간에는 미래교실을 관람을 하면서 선생님들께서는 혹은 또 관심이 있으신 교육 관계자들 분께서는 수업 기자재도 안내에 따라서 작동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 수업 시간은 총 59시간의 수업이 이루어지고요. 예. 참여하는 학생은 국내외 학생 1,100여 명의 학생이 참여를 합니다. 여기에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은 메인 티처, 코 티처에서 139명의 선생님의 수업을 진행을 하시는데요. 이 수업 지원을 위해서 이미 1월 달부터 400여 명의 수업 지원단이 함께 구성되어서 수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추천을 한다면 세계 7개국이 참여하는 그 로봇 경연대회가 열리는데요.
사실은 저희들이 큰 한 20개국 이상의 로봇 경연대회를 유치를 하려고 했는데 시기를 놓쳐서 이번에 우리가 파일럿 대회로 한번 해보자 해서 7개국이 참여를 한 로봇 경연대회가 6월 1일, 2일 열립니다. 그 전에 5월 29일부터 5월 30일, 31일에는 국내의 아주 다양한 로봇들이 여기서 10여 종, 한 20여 종 정도 될 거예요. 아주 볼 수 없었던 다양한 로봇들이 전시가 될 예정이니까 거기도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고요. 예. 뭐 지금 전남교육관은 전남의 어떤 교육 역사 그리고 교육의 활동 같은 것들이 세로 6m 전체적으로 가로는 36m 정도 대형 화면으로 스펙타클하게 영상으로 제공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시간상 이제 마지막 질문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참 많은 분들이 모이십니다. 안전 신경 가장 많이 쓰이실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염려를 하시고 또 여수시청, 여수경찰서, 여수소방서 관계자분들도 굉장히 저희들과 그 협조하고 회의하고 하면서 그러니까 안전과 관련해서는 여러 방면으로 저희들이 다각적인 안전장치를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박람회를 만든다 하는 방침으로 그 안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요. 박람회 안전 관리를 총괄하는 종합 상황실을 마련을 했고요. 또 소방 경찰 인력 대기를 24시간 비상 상황 체계로 유지를 하면서 이 아까 말씀드린 종합 상황실은 박람회 전 기간 중에 모든 상황을 조정 통제할 수 있는 안전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수시청 평생교육과에서 굉장히 많이 도와주시고 계시는데 여수시청에 또 CCTV 관제센터가 있고요. 저희 또 항만공사에서 여기 그 지역을 엑스포장을 관리하는 또 CCTV가 한 100대 정도가 있어요. 예. 이런 것들도 실시간으로 저희들이 통제하면서 알겠습니다. 네,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예, 모쪼록 안전하고 알찬 행사 또 비전 있는 박람회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 박선미 추진단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충을 듣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민원 해결사. 네, 청취자 여러분들의 민원 사항들 해결해드리는 민원 해결사 시간입니다. 이미지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에 날씨가 그냥 여름입니다. 네. 그냥 여름이에요. 다른 수식어가 필요가 없습니다. 평년보다 이른 더위가 시작되면서 바닷물도 뜨거워지고 있어요. 해수온도 올라가면서 비브리오 기운이 증식하고 또 폐혈증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해서 주의가 당부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이른 더위가 시작되면서요. 우리나라 바다의 수온은 평균 대비 1도에서 1.5도 내외 높을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이 고수온 예비주의보가 작년보다 일주일 정도 이른 시기에 발령되고 고수온 경보가 오래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 오염된 해수로 감염되는 세균성 질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 특히 오염된 어패류를 날로 먹거나 상처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과 접촉할 때 감염되는 비브리오 폐혈증 환자가 발생하면서 이 시민들의 우려는 더 커지고 있는데요. 예. 시민들은 날씨가 더워지고 바닷물이 오염되면서 이 비브리오 폐혈증 환자가 발생하는 시기가 점점 더 빨라진 느낌이 든다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한여름에 발생했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봄부터 발생하면서 음식물 관리에 좀 더 신경 쓰고는 있지만 바다 전체를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니 더욱 불안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얘기 들어보시죠. 아무래도 불안하죠. 왜냐하면 그런 게 있을 때는 신경 쓰이지. 익혀 먹어야 되고. 한여름 장마철 막 지나고 그때 오는데 지금은 그래 날씨가 이래서 그런지 어쩌는지 몰라도 너무 빨라. 고를 때 아무래도 담치라든가 조개 종류는 좀 손이 안 가지. 옛날에는 아무래도 물이 깨끗했으니까 좀 없었겠죠. 지금은 아무래도 바다도 더러워지고 그러니까 더 많다고 봐야지. 우리 동생이 못 사겠어요. 못 먹겠어요. 날 걸로 많이 먹지 않으니까. 관리 안 하니까 불안하지. 더구나 우리는 여수 바다가 엄청 바다가 더러워진다 해서 솔직히 굴이나 조개, 어패류 이런 거 먹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불안하지. 믿고 못 먹지.
예, 비브리오 폐혈증 균이 해수 온도가 18도 이상일 때 증식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지난 13일 서해 연안에서 채수한 바닷물에서 비브리오 폐혈증 균이 검출됐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남해에선 이보다 앞서서 검출이 됐다고요? 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요. 지난 13일 경기 서해 연안에서 이 비브리오 폐혈증 균이 검출됐습니다. 예. 그런데 호남권 질병대응센터를 통해서 알아본 결과 이 남해안에서는 이미 올해 1월에 비브리오 폐혈증 균이 검출됐다고 합니다. 1월에요? 네. 와.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비브리오 폐혈증 균이 매년 5월에서 6월부터 발생해서 해수 온도가 낮아지는 시기가 유행을 한다고 알고 있지만요. 유행 시기가 이때라는 그렇죠. 거죠? 네, 이미 남해에서는요. 추운 겨울을 제외하고는 비브리오 폐혈증 균이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예. 5월 6월부터는 이 수가 얼마큼 증가하느냐가 중점이라고 합니다. 예, 이해가 됐습니다. 비브리오 폐혈증 진행되면 치사율 50%에 달할 정도로 심각하다라고 알 수가 있는데 여수의 경우에 지난해에도 이 비브리오 폐혈증으로 인한 사망자, 중증 환자가 발생했었어요. 네, 먼저 매년 전남 지역에서는요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예. 2020년에는 11명, 2021년에는 8명, 2022년에는 7명, 지난해에는 13명이 발생했습니다. 네. 이렇게 4년간 39명이 발생하고요. 이 중 사망자는 17명이었습니다. 지난해 여수에서만 발생한 비브리오 폐혈증 환자는 2명은 사망하고요. 1명은 발목을 절단했다고 합니다. 네. 이 3명은 모두 기저질환자였는데요. 이렇듯 특히 만성 간 질환자, 알코올 중독자, 당뇨병 등 이 기저질환이 있거나 면역력 저하증인 고위험군요. 이 감염 시 치사율이 높기 때문에 네. 해산물 섭취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 섭취 후 오한이나 발열 증상이 있다면요. 지체 없이 의료기관 방문하셔서 치료받아도 당부하고 있습니다. 네, 뭐 여수는 바다에 둘러싸여 있는 뭐 또 도시이기 때문에 비브리오 폐혈증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더 필요할 것 같고 이 비브리오 폐혈증 균에 대한 보건당국의 관리 감독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여수시 보건소에서는요. 해수 온도가 올라가고 급수가 낮아지는 6월부터 정기적으로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해수욕장이나 인근 해상 8곳을 선정해서 해수를 채취하고 수질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 또 게장 취급 음식점이나 횟집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위생 검사를 실시할 예정인데요. 이 지정된 음식점에서 게장을 수거해서 검사 의뢰하고요. 수족관 수질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여수시 보건소 감염병 관리팀 박병철 팀장 인터뷰입니다. 지구 온난화에 따라서 해수온이 상승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질환이거든요. 감염병인데 저희들은 지금 매년 그 예측 조사를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8개소를 지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패류 같은 거 한 곳을 지정해서 채수를 하고 그다음에 가거물을 채취해서 저희들이 여수 보건소 임상병리실에 의뢰를 해서 검사 결과에 따라서 균이 나오면은 2차 그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보내서 확정 검사를 하고요. 매월 월별로 해가지고 한 3번 정도 하게 돼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서 채수하고 채취하는 걸로 저희들이 이제 계획서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가능하면은 그 기존에 뭐 예를 들어서 환자가 좀 나왔다든가 음식을 채취했던 곳에서 이제 뭐 나왔다든 그런 것을 저희들이 이제 위주로 지정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방 수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읍면동 시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어떤 질병이든지 치료보다는 예방이 중요합니다. 예방을 위해 어패류는 85도 이상에서 충분히 가해를 조리하고요. 상처난 피부가 바닷물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 어패류를 채취, 운반, 보관할 때는 위생적으로 해야 하고요. 어패류를 요리할 때는 장갑을 꼭 사용하고 사용한 조리 도구는 반드시 소독한 후 사용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원희 교사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다. 네, 이번 주 핫한 뉴스들 소개해드리고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들까지 골라드립니다. 이번 주 이 노래 송유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 어떤 소식 가져오셨습니까? 이번 주 사건 사고들이 많아도 너무 많았습니다. 예. 특히 술로부터 비롯된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참 씁쓸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오늘은 이 술 주류에 관련해서 바뀌는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식당이나 주점에서 소주 한 병 주세요가 아니라 소주 한 잔 주세요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소주를 잔으로 판다고요?
네. 뭐 맥주나 뭐 위스키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오. 이르면 이번 주부터 식당에서 모든 주종의 술을 한 잔 단위로 사 마실 수 있게 됐습니다. 막걸리는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그래요. 저는 막걸리도 본 적은 없었는데 원래는 모주 같은 거. 네, 칵테일과 생맥주 등의 경우에만 잔술 판매를 할 수 있었고 예. 지난해부터는 우회적으로 다 허용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번엔 아예 모든 술을 잔술로 명확히 판매할 수 있게끔 관련 시행령이 개정이 된 겁니다. 잔술은 술을 가공하는 행위로 보지 않겠다는 국세청 해석으로 사실상 잔술이 허용돼 왔지만 이번에 아예 주류 면허법 시행 자체를 바꾼 건데요. 예. 21일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고요.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부터는 시행이 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뭐 소주 한 병 주세요. 요게 좀 익숙하지. 한 잔 주세요. 요건 아직은 조금 맞아요. 어색하긴 한데. 근데 그렇게 팔고 있는 곳들이 이미 있다면서요? 네, 서울 낙원동 쪽에 가시면요. 작은 가게들이 많이 있는데 이미 소주와 막걸리를 잔술로 팔고 있습니다. 이런 식이죠. 1,000원을 내면은 술 한 잔과 함께 안주가 무료로 간단히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서서 약간 마실 수 있는 그런 방식이더라고요. 예. 보통 이렇게 7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주 고객이었고 하루 평균 한 60잔 정도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 가게를 이용하신 분들은 뭐 술 한 잔 하려면 최소 2-3만 원은 필요한데 그렇죠. 이게 뭐 정말 부담 없는 가격에 한잔할 수 있으니까 좋다라고 호평을 했고요. 이런 입소문에 SNS를 보고 뭐 레트로 힙지로 감성 느껴보겠다면서 젊은 층들도 많이 찾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게요. 뭐 한 병에 뭐 5-6천 원씩 하니까 거기에다가 뭐 안주 하나씩 시키면 뭐 1-2만 원은 기본이고 2-3만 원이 나오네요. 근데 뭐 한두 잔씩 딱 먹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뭐 이런 걸 반기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근데 관건이 이게 대중적으로 확산이 될 것이냐 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고물가 시대 속에 잔술 판매를 반기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이게 소주로까지 자리를 잡기는 힘들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런 셈인 거죠. 이게 언제 뜯은 술인지도 확인이 안 되고 그렇지. 누가 마시던 건지도 언제 새로 뜯은 건지도 확인이 안 되지 않냐. 뭐 재활용 찝해서, 의심할 수도 있고. 그렇죠. 예. 차라리 몇천 원 더 주고 한 병 사 먹겠다. 그리고 사실 편의점에서 사 먹으면 우리가 한 잔이랑 차이가 거의 안 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부정적인 반응도 분명히 있었고요. 예. 또 주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소주를 한 잔 단위로 판매를 하려면은 그게 단위로 이렇게 포장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뚜껑을 한번 열면은 관리하기도 힘들고 손님들이 위생적으로도 좀 불안해할 것 같다면서 판매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뭐 좀 뜯어놓으면은 아유 이거 뭐 싱거워졌어 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괜히 그쵸. 소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무알콜 음료도 식당에서 팔 수 있게끔 개정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주류 도매업자가 무알콜 맥주를 납품하는 것도 허용됐는데요. 예. 이전까지는 도수가 1% 이상인 주류만 유통 가능해서 뭐 경험 다 하셨을 것 같은데 기분은 내고 싶고 근데 차를 가져왔다거나 아니면은 뭐 임신이나 건강, 체질상의 그렇죠. 이유로 술을 못 마시는 지인들이 굉장히 술자리에 와서 힘들어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뭐 사오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정 마시고 싶은 그 열망이 있는 분들은 예. 편의점 가서 몰래 이제 무알콜 맥주를 양해를 구하거나 네, 가방에 넣어 오시던가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식당에서 무알콜 또 비알콜 맥주를 구매해서 마실 수 있게 된 겁니다. 예, 뭐 파는 곳들이 있긴 있던데 무알콜 맥주를 이제 네. 조금 더 대중적으로 확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법 개정을 통해서. 자, 이 어떤 노래 골라오셨습니까? 네, 이 노래가 딱인 것 같습니다. 임창정의 소주 한 잔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은 시간상 이 뉴스와 이 노래만 듣고 송유라 아나운서 보내드리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술이 한 잔 생각나는 밤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좋았던 시절들 이젠 모두 한숨만 되네요. 떠나는 그대 얼굴이 혹시 울지나 않을까. 나 먼저 돌아
있었죠. 그때부터 그리워요. 사람이 변하는 걸요. 다시 전보다 그댈 원해요. 이렇게 취할 때면 꺼져버린 전화를 붙잡고 여보세요 나야 거기 잘 지내니 여보세요 왜 말 안 하니 울고 있니 내가 오랜만이라서 사랑하는 사람이라서 그대 소중한 마음 밀쳐내 이기적인 그때의 나에게 그대를 다시 불러오라고 미친 듯이 외쳤어. 네, 목요일 라디오 전망대 마치겠습니다. 이용선이었습니다.